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 그리고 민간 주도의 도심 복합 개발 지원 방안 등이 발표됐죠. 부동산 시장 동향과 주거 대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 업무보고도 있고요. 지금 시장도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7월 18일 기준 셋째 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동향이 발표됐네요. 권대중 교수님 혹시 좀 특이한 점이 보입니까? 오늘 오늘 그 발표한 것도 연속 8주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8주. 전국이 하락하는데 평균은 하락하지만 예. 서울 수도권 지역은 그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광역시도 좀 커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8개 도는 지금 여전히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개 도는 매매 가격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금액이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제 그 지난 6월 21일 날 윤석열 정부가 예. 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군구 읍면적 지역에 네.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다주택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거든요. 3억 원 이하는 네, 금액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 지금 뭐 이제 그 종부세가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지만 예. 주택 수보다는 금액으로 간다 하더라도 금액에서도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방 8개 도의 네, 경우에 그동안 이제 가격이 안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그 지지난주죠. 예. 0.04% 하락했던 게 0.05%로 또 벌어졌습니다. 예,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도 예. 0.06% 벌어졌고 예. 특이한 점은 이제 그 세종시가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커져요. 네, 커지고 있는데 지난달에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 투기과일지구를 해제하면서 세종시를 제외했거든요. 그 당시에 세종시를 제외했던 이유는 미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락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1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기과일지구도 해제되게 되면 부장권 전매가 허용되고 대출도 허용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해제를 안 했거든요. 예. 아마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얼마 후에 예. 다시 하락하는 지역에 규제 완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는 그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문도 교수님, 왜 이렇게 집값이 뭐 지난번부터 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8월 들어가면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내용도 이제 우리가 유심히 볼 게 뭐냐면 하락폭이 다 커졌다는 얘기예요.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예. 이 매매 가격 변동률이 다 하락폭을 저번 주보다 또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아시겠지만 또 한 열흘도 안 돼서 남아서 또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잖아요. 네. 그 또 심리적 충격이 오게 되면 제가 볼 땐 8월에 좀 더 하락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 가격도. 자체가 예. 시장 논리보다는 외세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제가 볼 때 가격이 물론 높은 것도 있지만 예. 그 제가 볼 때는 7월 달 지금 21일인데요. 통상 이 정도 되면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한 400개가 되면 한 달 총 거래량이 나중에 정산하면 한 1,500에서 2,000 사이가 떨어지고요. 예. 한 1,000개가 나오면 한 2,000에서 3,000개가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7월 달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거의 뭐 좀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 100 몇십 개밖에 안 됩니다. 거래량이 네, 서울에. 그러면 이건 제가 이런 말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수치거든요. 그 정도 수치는. 거래량 줄어드는 게 네. 너무 심하니까 완전한 절벽이네요. 거래 절벽. 절벽보다 절벽도 밑에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쓰고 싶은데 제가 절벽. 절벽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그럼 150개, 200개면은 다음 달까지 가봤자 600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올해 2월 달에 800개라 가지고 최저라 그러는데 그 예. 최저를 또 경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미국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또 8월에 또 우리가 또 하는 또 회의가 있잖아요. 금통위가 있죠. 거기 또 올리고 이러면은 분위기 자체가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을 좀 준비하고 8월을 하지만
이 흐름이 쉽게 살아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고 네. 다음 달에 좀 시장을 유심히 좀 관찰하시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한문도 교수 얘기가 거래 절벽이잖아요. 거래 뭐 6월 달에 900가구 더 거래됐거든요. 지금 7월 달에 10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초기에. 네. 결론은 뭐냐면 이제 금리가 연말까지 얼마나 오를지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를 거냐? 네, 지난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예. 3%까지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 미국 금리는 3.5%까지 갑니다. 이미 그 역금리를 인정하고 가는 것 같은데. 금리 역전. 네, 이게 이제 문제는 그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보다 더 중요한 게 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초기에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경제 침체가 되면 경제 침체가 되면 경제 침체는 안 사거든요. 그런 현상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경기 침체의 영향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게 내년 상반기. 네, 그러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은 이제 6월 달부터 하락했으니까 본격적으로 6월 달부터 하락하는 게 시작이 아닌가. 이제 초입부란 말이에요. 네. 하락의 근데 초입부. 얼마나 하락할지는 그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거래가 떨어지게 되면 금매물이 나오게 되고 금매물 나오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거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택을 구매할 사람들이 예전에 그 4, 5억짜리가 지금 7, 8억, 10억 됐잖아요. 예. 서민 아파트가. 4, 5억 할 때 1, 2억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3, 4억 대출을 받아야 되고 소도는 한정돼 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세요. 이 금리가 계속 오르면 결국에 주택은 안 사거든요. 대기 수요로 남게 되면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매매의 자신이 안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자를 보면 예. 계속적으로 하락폭이 커지면서 내려갈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런 추세가 이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면 계속될 거다. 내년 뭐 상반기까지도 지금 이렇게 우리 권대중 교수님이 보고 예, 계시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 경기 침체까지 곁들여지면 가속화되죠. 하락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번에 발표하는 금리 인상과 함께 예.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한 가지 더요. 예. 네. 그 대외 경제도 봐야 돼요. 네네. 글로벌 경제 공약? 네, 중국이 2, 4분기에 0.4% 상승했어요. 맞습니다. 0.4% 네, 됐죠. 미국도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중동 쪽이나 또는 뭐 이 산유국이 증산할 계획은 전혀 없어요. 예. 지금 100달러가 넘었는데 그 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네. 올 가을을 지나서 겨울쯤 되면은 배럴당 가격이 300달러 넘을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러시아 가스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가스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겨울에.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게 미국은 오펙 회원이 아니거든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지만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증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서 네. 그 오일 파동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게 또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 겨울은 부동산 시장만큼은 정말 한겨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 공급 안 늘려도 금리가 알아서 집값을 지금 뭐 잡아주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네요. 예. 가속화시킨 거죠.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또 두 번 금리 인상이 남았기 때문에 예. 속도를 가속화하는 게 더 현상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또 한 3, 4년 버틸 어떤 계획이 없으시다라면 지금 레버리지나 이런 거 계산 잘 하셔서 금매라도 지금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물론 뭐 매입 시점 뭐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차익이 발생한다라면 자산 관리를 좀 꼼꼼히 하시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네, 다주택자들 조금 생각을 바꿔라. 네. 쥐고 있지 말고 내놓는 방법도 생각하라 그런 얘기인데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전세 사기,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다는 얘기 하나 하고 또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권대중 교수님, 전세 사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현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또 이 전세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집장사라고 하는 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많이 공급한 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가격이 거의 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연립이나 다세대를 뭐 50가구, 100가구씩 지었던 데서 분양이 안 되니까 예. 매매 가격도 올리고 전세 가격도 올리는 거예요. 경기는 안 좋은데. 그 주변 지역에서 똑같은 평형이 아파트처럼
뭐 딱 떨어져 있진 않거든요. 가격이 딱 이게 평형이. 표준화된 평형이 아파트 표준화돼 있지. 25평형으로 그렇죠. 딱 알거든요. 표준화돼 근데 있으니까. 그 다세대나 연립은 비아파트 부분은 그게 없다 보니까 만약에 전세가 2억이면 2억 5천을 올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고 임대를 놓게 되면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그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매매 가격이 2억 5천 3억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전세가 나거나 예. 전세 사기 사건이 나타나는 건데 예. 뭐 지난해도 그랬죠. 지난해도 수원서도 그랬고 또 이 부천도 그랬고 뭐 몇백 가구 이렇게 이제 분여 사건도 있듯이 예.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거나 역전돼서 돌려주지 않는 사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예, 전월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기까지 당하면 골치 아픈데 이 깡통 전세가 지금 가능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그렇죠. 거죠? 지금 뭐 교수님 말씀인 것처럼 주로 이제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연립에서 다세대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물론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다. 맞죠? 일벌 100개를 명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범죄를 일으키게 도와준 사람도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건 뭐 전 정부나 이번 정부나 공범입니다. 이거 왜 정부가 공범이냐면요. 공범입니까? 좀 과격한데 예. 이런 맥락입니다. 예. 전세 대출을 잘해주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가 2억인데 매매가 사례를 2억 5천으로 해놓고 전세를 2억 1천에 놓는 거예요. 아,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네, 그러면 이 KB나 이런 데서 대출을 이제 보증을 SGI라고 서울보증도 있지만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금융공사 또 보증 그렇죠, 보증 보증을. 반환 그 보증을 예. 서준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걸 믿고서 만약에 2억짜리인데 매매가 시세가 현재가 새로 예. 지어가지고 이거를 2억밖에 안 팔려요. 어. 안 팔리는데 자기들끼리 2억 5천에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해? 그러면 이게 KB 시세에 잡히잖아요. 네. 잡히면 대출 구매에서 80%가 되니까 이게 2억이 되는 겁니다. 또. 어. 그러니까 집값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을 왜 어떻게 만들어져요? 전세 대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조사하고 돈을 내주고 반환 보증을 보증하는 기관이 정부하고 주택금융공사 있는데 네. 거기서 일단 기본 가이드라인이 그 라인을 져버리니까 나머지 분들 보증보험을 안 들더라도 2억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원래 2억이 시세인데 1억 8천 내리면 그 보증금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 실제로 이걸 알아요, 정부도. 알아서 허그에서 작년 11월에 그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예. 역전세 날 거니까 미리 준비하자를 제가 알기로 열에서 25분인가가 모이셔가지고 예. 사람 좀 정확히 기억 안 나는 TF팀을 미리 만들어서 올해 분명히 이런 게 나타날 거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그렇게 근데 대출을 가짜로 보증을 거래 계약을 서줬단 하고 말이야? 하면은 조건을 맞추니까 예.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게 먼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부가 공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일벌 100개보다 중요한 건 뭐냐? 오. 이 제도를 대해서 만약에 차후라도 다세대 이런 것들이 신축이 나와가지고 매매 거래를 예를 들어서 2억 5천에 하나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매가 나왔을 경우에 경제가 안 좋을 때 가상한 시나리오를 쓰면 2억에 전세를 놓을 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1억 한 70% 해가지고 한 1억 4천을 한계점으로 주면 아니면 정부가 보증을 쓰는 걸 한계점으로 하면 이런 일이 안 나죠. 현장을 잘 살펴보고 네, 그렇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소리만 가지고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이런 일을 해왔단 근데 말이에요. 일이 터진 걸 가지고 이거를 그냥 벗게 한다. 이거는 좀 미봉책에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 전세 역전세난이 나거나 깡통 전세가 나타나는 게 서울이 아니고요. 네. 서울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예. 이 광역시도 마찬가지에 한 60%밖에 안 되는데 네. 중소도시에서 문제입니다. 신축 아파트나 신축 주택 공급이 없는 지역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거의 80% 정도 가거든요. 예.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것은 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7, 80% 있을 때 깡통이라고 그래요. 이게 경매 들어갔을 때 한 번 유찰되면 이거 못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방으로 갈수록 신규 아파트나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8개 도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르는 지역은 거의 깡통 전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오르는 지역. 네, 오히려 도심지는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세 가격이 뭐 20억에 전세 10억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뭐 세종시 이런 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네요. 동시에 대통령님 얘기한 이 임대차 입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네. 지금 임대차 입법 2년 주기가 이제 8월이잖아요. 됐잖아요. 네, 7월 30일 날 그 2년 법이 딱 된 딱 거잖아요. 됩니다. 뭔가 제도를 지금 고쳐야 된다는 주장 같은데. 네. 사실 그 임대차 그 3법을 시행하면서 3법은 마지막에 했지만은 네. 민주당에서 이제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두세 배 늘어났습니다. 갈등이. 네. 그리고 지금도 가격도 많이 올라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야당이 된 그 민주당이 합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이 임대차 3법은 애당초 그 공약이 폐지였어요. 그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예. 폐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마 사회적 합의나 또는 민주당과 합의한다 그러면 예.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2+2가 3년으로 아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2년 더하기 2년 한 번인데 아예 3년으로만 딱 네. 계약 기간을 정하자? 네,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초등학교는 6년제지만 예. 중학교, 고등학교 3년제잖아요. 예. 학교를 따라서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면 예. 2학년 때 3학년 올라갈 때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3년으로 네, 하자. 3년을 한다면은 이 졸업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 그 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그냥 자율적으로 놔두고. 그거는 좀 완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가만 놔둬도 지금은 전세는 떨어지고 월세는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월세 수요가 많으니까. 네. 예. 근데 월세도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 수익이 높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건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대출 이자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 예. 네, 그렇다면은 월세나 전세가 안정화된다면 이거는 좀 더 시장에 좀 맡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우리- 단지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그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서민을 위한 주택이지만 또 임대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데 임대인이 75%의 비용을 내야 돼요. 임대인이 네. 네, 그건 좀 불리하죠. 그만큼 아마 임대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가되기 때문에. 보증보험료만큼. 네. 근데 이제 임차인들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걸 완화하려고 75%까지 했는데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우리 한 교수님은 임대차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개정을 해야 된다거나 뭐 개정 논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지금 의중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방향은 제시는 안 했는데 하여튼 필요하다 네, 뭔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모르겠는 게 네.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미 전세 가격이 오를 때 다 올랐잖아요. 네. 그때까지 이미 이제 부작용은 다 정리가 됐고 이제 시장이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는 시장이고 예. 그 와중에 금리가 더 내려가고 있지만 그렇다면 폐지라는 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약자를 위한 제도니까. 예. 그럼 국민적 논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이 핵심은 그거잖아요. 2년의 거주 요건을 갖다가 온전히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독소 조항 때문에 이게 시장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 가격이 1년에서 2년으로 늘 때도 예. 임대차의 최단 단속 존속 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3년이 저도 일본화로 저 봐요. 3년으로 해서 3년으로. 그냥 3년 최단 까지. 존속 기간을 3년을 정해버리면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임대료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부분은 이제 조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면 알아서, 제가 볼 땐 균형이 제일 맞을 것 같고 아. 더 좀 완화한다 그러면은 3+3 3+3. 네, 하는데 2 이제 2도 불만이 많은데. 인상률을 어. 해외처럼 해외는 다 그 주변 시세 임대료 수준을 맞춰가지고 물가 상승률보다 뭐 2배, 3배는 못 올리게 합니다. 상식적이잖아요. 예. 물가 상승률이 오른 만큼 소득이 고기를 소비하고 나면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한데 거기서 더 올리면 부담이 되고 시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표준 임대로 비슷한 걸 둬가지고 그 물가 상승률의 1.5배인가 선에서 주인이 알아서 하게 이렇게 좀 여지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5%딱 끊어버리니까 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거는 당장 말씀대로 이자가 좀 논해야 될 것 6% 같습니다. 7% 되잖아요. 네? 이자가 대출 이자가 6, 7%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임대료 5%면 임대료 싸요. 대출 받아도 월세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래서 월세가 지금 월세가 늘어나는 네, 거죠. 여튼 2년 더하기 2년으로 돼 있는 것은 우선 주기를 한 3년으로 일단 정해버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두 분의 좀 의견이네요. 근데 다른 임대 기간이 3년이잖아요. 임차인이 그럴 때 이제 갑이 되기 때문에 1년 있다 이사 가도 되고 2년 있다 이사 가도 됩니다. 3년 안에서. 네, 3년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 그거 나가는 기간을 미리 통보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임대 바꿀 수 있기 뭐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원희룡 장관이 또 대통령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민간 제한 도심 복합 개발 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 개발 사업. 예, 예. 그동안은 공공 주도만 자꾸 들어왔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사 대책에서 이제 네.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을 네. 했는데 좀 진도가 좀 부진하거든요, 사실상. 진도가 안 나가요? 네,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또 LH가 또 작년 봄에 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또 얼마 전에 또 뭐 하청업체 또 뭐
비리가 터지고 이러니까 LH를 못 믿겠다는 주민들이 많은 거예요. LH 가는 거 싫다. 사실 저도 믿으면 안 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민간이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데 그러면 원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높여서 혜택. 속도를 높이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민간이 할 때는 더 빠를 수 있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그 공공에서 진행할 때 어떤 그 수익 배분 있잖아요.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 조합원들한테 일부 주고 나머지는 공공의 이익에 기하고 개발 이익을 나누는 거. 네네. 조합. 그게 이제 그 원래 정책이 이제 핵심인데 공공에서 예. 그거를 그대로 민간에도 도입해 주자. 민간이 할 때도.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원래 소기 목적은 달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속도를 높이고 지금 1년 반 됐죠. 1년 좀 넘었잖아요. 작년 2월 4일이었으니까 예. 1년이 넘었는데 뭐 진도가 좀 잘 안 진도가 안 나가니까 나가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 뭐 군부만 지금 피우고 있으니까 좀 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LH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같이 가세를 하면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민간의 과다한 이익이 하면 안 되겠죠. 아, 네, 개발 그 이익을 부분만 이제 과다하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 정부에서 공익적인 요소를 잘 관리만 한다라면 예. 제가 볼 때는 공공도 하고 민간도 해서 주택 공급을 확실히 빨리 늘리면 시장 안정에 도움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역세권 지역에서 이게 용적률 확 높여주는 혜택을 그렇죠. 주는 건데 예, 민간이 그렇죠. 하게 될 경우에 그 땅 주인들이 아니고도 무슨 개발 사업자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애당초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그 개발은 예. 수용 방식이었어요. 공공주도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뺏기고 뭐 입주권만 받거나 뭐 상가 분양권만 현금청산. 갖게 되니까 네, 반대한 현금청산. 거고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네, 되는데. 그런데 용적률을 올려주고 종상향을 해주고 예. 또는 뭐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준다 하더라도 예. 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뺏기니까 안 한 거거든요. 78군데인가 6군데가 신청된 상태에서 예. 8군데도 안 했어요. 아, 한다고 그래요? 했던 데가. 근데 한다고 그나마도 했는데? 스톱돼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스톱돼 그래서 있고. 아마 이번에 원희룡 장관께서 보고하면서 예. 그런 쪽도 전부 어우러서 종상향이나 용적률 상승이나 또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민간주도형으로 가겠다. 그럼 그 그동안 하려고 했던 공공주도를 지금 바로 민간주도로 이제 바꿀 수도 있게 해준다 그런 그렇죠. 얘기겠네요. 지금 공공이 가겠다는 건 공공은 놔둘 겁니다 아마. 근데 신청한 데가 지금 현재 41군데가 또 검토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 41군데 검토하는 지역 중에서 민간이 가는 데는 그 사업성을 검토해서 사업성을 개선해주고 수익성을 개선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예.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여기로부터 350m 이내로 정했는데 예. 지금 그 6군데 규정한 데도 쌍문역 동서쪽으로 있고요. 예. 방학역에 있고 방학. 연신내역.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 말고도 신길역이나 증산역도 있는데 거의 강북이나 서민주거 지역에 있어요. 예. 도심지 이미 개발이 다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서 복합 건물을 지으면 예. 거기에 상가나 또 그 사무실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직접 근접을 만들어서 예. 체계적으로 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추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뜻은 좋잖아요. 예. 공공재건축도 도시공업 공공복합사업도 뜻은 좋았는데 지금 부딪혔잖아요. 예. 부딪힌 이유가 뭐냐면 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공공은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법이 이제 완비가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도가 더 안 나갔고. 근데 민간 제한 이것도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 민간에 혜택만 주고 이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이 제안했어요. 어느 지역을 딱 봐가지고 사업성이 좋아요. 사업성이. 그림을 그려서 제안을 해서 받아요. 후보지로. 예. 그럼 민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민들한테 똑같이 동을 다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죠. 똑같습니다. 그거는 민간이 주인이니까 소유자들이. 땅 주인은 어차피. 그럼 그 행위가 과연 예. 6개월, 1년에 끝날 것인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 기간이.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민간이 욕심을 내 가지고 그 고전적인 방법으로 조금 어려운 분야 이런 분들을 대책을 덜 세운다든지 뭐 대주주들에 대한 토지 보상가를 덜 하다든지 이러면은 또 반발이 나면 여기서 똑같이 지금처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법적으로 아까 수용 얘기하셨는데 법적으로 지금 완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완비가 안 돼 있다는 말은 뭐냐면 3분의 1에 대해서 가려고 해도 나머지 그 공공에서 하는 거는 현금 청산 대상이잖아요. 예. 만약에 그 권리 기준 산지를 이후에 산 사람들은 현금 청산을 묶어놨는데 이것도 현금 청산을 할 거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업이 진도가 안 나겠죠. 그러면서 현금 청산이 없고 조합원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과연 현금 청산 대상들의 보상가가 조합원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 조합원들에 대해서 토지 보상가나 뭐 물건 보상가에 대해서 민간이 협의하는 기간이 1, 2년 갖고 안 됩니다. 죽어도.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착공하는 데까지 3년, 4년, 5년 걸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포퓰리즘으로 우리 끝날 한 수도 교수 얘기는 있어요. 일반적인 정비 사업이나
일반적인 택지 개발 사업에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네. 그냥 수용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아서 여기 이제 개발 이익이 일부 있잖아요. 나눠 간다 그렇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용적률을 올리거나 종상향하거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줘서 참여하게 유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키워드예요, 여기 이 복합 건물은. 정상향, 네. 용적률, 그러면 상향. 그리고 또 이 그 주민들이 이제 주주죠, 쉽게 말하면 조합원이 그렇죠. 주주거든요. 조합원 중심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이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나. 네.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이제 그 투입 자금을 신탁사나 리츠를 통해서 사업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 신탁사가 가게 되면요, 조합 자체를 구성 안 합니다. 조합 주민 대표회의로 갑니다. 조합원이 아니고. 네. 근데 주민 신탁사라고 하는 데는 국민들은 뭐 이 시청자분들도 정부 투자 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네. 신탁사 자체가 개인 회사인데 예. 말 그대로 믿을 신 맡길 타게예요. 예. 믿고 맡기면 사업을 끌고 가주는 거거든요. 그러고 확정 수익으로 가거나 신탁사가 사업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탁사가 한다라면 신탁사와 땅 주인하고 또 이익도 나눠 가져야 될 그렇죠. 텐데. 그래서 이제 신탁사가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단축이 되고 예. 자금 조달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 세이브가 됩니다. 아니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대표님. 뭐냐면 교수님 보세요. 공공이 더 보증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똑같이 동의했다가 예. 가정했을 때 정부가 하는 게 더 안전하죠, 안전한 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공공이 하는 경우는 네네. 그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강제 수용을 하고 또 개발 이익에 대해서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공공이 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곧 발표합니다. 중요한 게 지금 종합부동산세 이게 부담이 워낙 크다는 얘기가 항상 많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주택수 예.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지금 무겁게 물리는 건 주택수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거를 맞습니다. 가격으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네, 그거는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우리 교수님하고 또 대담 나눌 때 네. 교수님 좋은 제안 주셨잖아요. 주택수도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되는데 지금 물론 아니긴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것도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초기? 투기꾼들이 매집행위가 들어가게 돼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예. 주택수와 가격과 두 개의 요소가 같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땐 좀 공정한 룰이 나올 것 같고 자칫 잘못해서 금액으로 가면 20억이면 1억짜리 집이 20개입니다. 네. 그럼 10명이 가서 한 지역에 가서 20명이 20개씩 사면 200개 집을 매집하게 돼요. 그럴 주택 수도 가격을 있다. 왜곡시키죠.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을 저번에 교수님 좋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주택수도 안전하게 남들이 볼 때 예. 안정적인 신뢰선에서 가격도 안정적이고 신뢰선 두 개를 합치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 저는 그걸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나 뭐 기재부에서 지난번에 이게 그런 가격으로의 전환, 금액으로 바꾸자는 논의 그리고 나름 금액으로 바꾸자는 논리가 이제 워낙에 한 채 집을 가진 사람과 두 채 집이지만 두 채 합해봐야 얼마 안 되는 경우 그 사람들이 너무 부담이 크다. 가장 이런 게 그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지금 주택수도 감안하되 주택수의 그 보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까지만 인정하고 어차피 사봐야 예. 3억원 이하 살 거란 말이죠. 예. 네, 그리고 큰 주택을 사게 되면 금액도 같이 합산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적은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에 상당히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1가구 2주택 3주택에서 더 이상 못 사게끔 만드는 거죠. 예. 현재 뭐 1가구 2주택 3주택에 대한 취득세 강화는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에는 금액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주택수 제한도 같이 가면 주택수 제한도 완전히 풀지 말고 함께. 네,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주택을 두 채, 세 채 사는 사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 지금 살던 집을 팔고 이사 가고 싶어서 사는 일시적 주택, 이주택자가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수익이 없다 보니까 월세를 받아 생활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서 샀다가 또 나중에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주택이 하나, 두 개 필요한 거지 5채, 10채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대량 구입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또 민간 임대 사업자를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도 이 국토교통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임대사업자 활성화는 불경기고 경기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예. 임대사업이 안 되는 수준에서 유동성이 없어서 빈집이 막 나올 때 하는 거예요. 예. 그 상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밍이 좀 안 맞고 지금 타이밍이 예. 안 맞다. 아니 집이 잘 나가고 지금 자꾸 이제 과도기잖아요. 근데 예. 좀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예. 그 공약집에서 그 소형 수준 뭐 임대사업 하겠다고 예. 던진 바람에 공약이 들어가 공약 있죠. 지키느라고 지금 억지인데 억지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민들 좀 상황 파악하시고 예.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민생부터 챙기시고 이건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천천히 하면 같습니다. 좋겠다. 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대책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